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저희 이제 마중물쌤님이랑 장미꽃뱀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쉬고 왔어요. 일단 다시 한번 인사 한마디씩. 네. 안녕하세요. 마중물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혼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일단 사실 해장상담소에 한 7개월쯤 전에 좀 긴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애청자라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계속 방송을 듣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또 그 업데이트된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이혼을 하셨던 그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연을 먼저 얘기하면서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줄리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마중물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좀 길어서 저희가 살짝 편집하기는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사는 해장상담소 애청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의 인권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요즘 얼마나 사회가 여성들에게 박하고 여성들이 억울한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막 만 5살의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쭉 살다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남편, 갑작스러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신혼이라 따로 살 수도 없고 저에게 금전적 무게를 지우지 않기로 약속하고 태국길에 올랐습니다. 약 3년을 방콕에서 지내고 그 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6년을 꼭 채웠습니다. 아이도 싱가포르에서 낳았고요.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많아 꼭 모유를 먹어야 했고 2년을 모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주부로 아이 키우며 지내다 2015년 11월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줬죠. 아이도 조금 커서 알러지도 대부분 없어지고 유아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재취업도 했으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이 좋아지기까지. 아이가 태어난 후 싱가포르 내에서 이직을 한 남편은 이직 후 출장이 잦았고 작년 5월부터는 출장을 핑계로 주말마다 집에 있질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출장을 가서 월, 화요일에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믿었어요. 아이 걱정을 하고 유아원에서 선생님, 미팅, 발표회 챙기기 등 육아는 오로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일을 핑계대고 저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떠넘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출장 중에는 아이한테도 연락 한 번을 안 하더군요. 아이가 아프던 말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던 말던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밤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냐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냥 친구라고만 하고 저지당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으나 남편은 막아서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를 밀었습니다. 이때 남성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도 여차하면 날 상하게 하겠구나 싶어 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출장지 중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그동안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드나든 것이 확인되었고 상대 여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여성 페이스북 페이지에 혼인증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양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는 미국에 있는 작은 신혼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중혼을 한 거죠. 진짜 이혼도 안 하고 저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덜커덕 결혼이라니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동안 2번의 진지한 대화 시도를 했었고 자기는 죽어도 여자는 없고 그냥 중년의 위기라고만 둘러대고 넘어가더니 이런 사단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습게 여긴 거겠죠. 제가 일을 다 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면 이 사람이 날 다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에 알려 친정 부모님이 싱가포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혼인증명서를 보여주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다음날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사연 읽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양육비 한 푼을 안 주고 자기가 억울하답니다. 주인이 집을 빼라고 2주의 기간을 줬는데 저에게는 빼야 하는 날 바로 전날 통보를 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눈앞이 갑갑했지만 아이랑 살 집은 마련해야 했죠. 남편이 이때다 싶었던지 상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이혼 준비로 인해 제정신으로 직장을 더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법대로는 이런 아버지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공동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현재도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아이 아빠가 아이의 출국을 반대해서 친정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러면 아빠로서 양육비라도 빨리 내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양육비 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혼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청구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책정을 하라며 저의 청구를 일단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한 푼이 급한데도요. 물론 저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혼을 해도 양육비 떼어먹는 아빠들 부직 있습니다. 끝까지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저의 이야기가 좀 두서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주적으로 살았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꼭 자기 탓을 그래서 더 문제. 이런 상황인데. 후회야 부질 없는 건 알지만 처음부터 아예 태국 가지 않고 미국에서 저의 일을 계속하며 살았다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사회적 압박, 예를 들어 여자가 남편 가는데 따라가야지 하는 소리와 시집 식구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피해자로서 빠른 보호, 신체적이거나 금전적인 그런 보호는 왜 마련되지 않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사연이네요, 진짜. 이거. 다시 봐도 너무 화나네. 너무 이분이 기가 이제, 막히셨겠다 정말. 7개월 전에 이 사연을 보내주셨었던 거. 7개월 전에요. 네, 3월 달에 보내주셨었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업데이트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메일을 붙여주시면서 아래 이메일을 보냈던 당사자입니다. 해당 상담소는 여전히 애청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도 마무리되어 아이와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맺어진 결혼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해보니 잘못을 한쪽이 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을 해도 그동안 돈을 벌어왔으면 재산 분할에 유리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족 돌보고 엄마로서 충실했어도 돈벌이가 없으면 불리하고 결국 결혼은 차라리 계약으로 다루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에게 충실하게 산다는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한 쪽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게끔요. 그러면 며느리 부당 대우도 많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라면서 이제 이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1번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 일단 의심이 가면 참고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세요. 이 정말 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네. 2번 더러워서 재산이고 뭐고 안 받는다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세요. 3번 아이가 있으시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구체적 계획을 세우세요.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도 알아보시고 월 생활비 계획도 세워보세요.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본인 몫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해지세요. 라고. 너무 좋네요. 네, 뭔가 힘이 생기신 네, 그죠. 느낌이 그런 들어요. 것 같아요. 그 2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돈. 저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냥 끝내려고. 그냥 끝내려고 진짜 한 푼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약간 너무 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약간 인스 아니에요? 인간 쓰레기 아니에요? 이 남자?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10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신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속이는 걸 난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정신 상태가 약간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어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건 주문을 인정이네요. 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떤 에너지? 양육을 안 하니까. 사실 양육을 그러고 싶은가 일부라도 봐. 했다면 진짜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양육에 손을 뗐다는. 그니까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비겁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깨지는 못하겠어. 뭐 여러 가지. 애를 얘기고, 봐주니까. 이렇게 깨지는 못하겠는데 여기는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결혼은. 그랬을 때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비겁함. 근데 그쪽에선 또 왜 결혼하고 싶을까요? 그건 또 뭘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 마음을 뭐 헤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에너지를 두 가지를 인간은 정말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에게 손해 갈 게 없잖아요. 음. 그게 로맨스를 유지했을 수도 있고 애틋하고. 여기서는 또 맞아. 아이 아빠로서 되게 네. 다른 얘기를 또 들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뭐 그쪽에서 안 해준다 이혼을 뭐 이렇게. 아, 또 여성이 이렇게 바람을 핀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라 그러죠? 혼외 연애를 할 때 감수하고 비난받는 것과 남성이 그런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더 가볍게 생각하고 책임질 일이 없고. 만약에 주변에서 뭐 참고 살아라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친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단 내리고 하신 거 정말 7개월 사이에 정말 대단하신 와. 거라고 생각하고 존경스럽네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자신의 멘탈이나 네. 아이를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근데 참 그래서- 되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자꾸 후회하게 되시는 마음도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게 할 되는 걸 거. 그랬나 이런 마음. 사실 그러니까 참으면 모든 게 된다라는 그 서사 때문에 자기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조차도 가늠이 안 된 상태에서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이혼을 할 때 항상 먼저 시작되는 싸움이 내가 좀만 더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 그건 것 같아요. 그 압박이 너무 심하고 현실적으로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도 너무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참아야 한다는 압박도 있지만 되게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같이 있으니까 이혼을 결단하지 못하는 많은 네. 여성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지금 막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까지 해줄 정도로 자기 맞아요. 이제 경험에 많이 힘이 붙은 음.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이분을 모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 되게 지인 중에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그러니까 이혼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지켜봤고 가까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막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같이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애인이 생겨가지고 외국인 애인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신 너무 걸 잘 보면 됐다고. 너무 와우, 정말 그 최고다. 전에 그 그러니까 힘든 결혼 생활을 했을 때의 눈빛과 그 이후의 눈빛은 정말 많이 다르죠. 그분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너무 특히 힘들잖아요. 사는 게 이제 막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근데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퍼지는 건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아닌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아닌 살고. 얘기는 이상하게 잘 안 퍼져. 맞아요. 당당하게 잘 사는 이혼자의 모델은 정말 그쵸? 찾기 어렵죠. 막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한다. 맞아. 뭔가 외로울 거야. 잘 아니야. 살고 있어. 맞아. 뭔가 후회와 자책과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니 제가 그 친구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식 그렇지 마음이 그렇지 아닌데 너무 행복한 우리가 알잖아. 정말 해피하고 막 그렇죠. 바로 연애하고 막 해외 가고 막 아이랑도 훨씬 다른 훨씬 형태의 좋아지고. 유대를 갖고 맞아요. 있고 다 딸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유통되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혼하면서 엄마랑 연 끊었잖아요. 맞아요. 네, 엄마가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는 어. 분이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딱 판단하고 결정하셨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좀 굉장히 익사이팅한 삶을 네. 역동적인 삶을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고 있어요. 전 옆에서 보면서 되게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결정.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타와 그 주변의 질타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엄마의 질타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아예 이제 더 이상 그 쉽지 얘기에 그분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보니까. 네. 지금 PD님 주신 자료 보니까 2016년에 이혼 건수가 10만 7,300건이라고 해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체감상 분명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의 가정들을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게 사는 가족,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 참으면서 사는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증가한 거겠지? 여태까지 그쵸. 역사 속에서는. 아니 가까이만 봐도 주변에 이혼하신 분 그러니까 사실, 많은 네. 것 같은데요. 네. 어. 이혼했고 아니면 그냥 이혼한거나 다름없이 살고 있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혼 법적으로는 헤어지지 않고 그런 어. 가족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아직은 낙인도 있고 음. 자식들 생각해서 그냥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참고 이런 사람들 그쵸.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맞아요. 그런 상태도 많은 것 네.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혼이 결혼이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결혼을 끝내고 다시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뭐 끝내고 이런 그냥 되게 선택이죠. 완전 자연스러운 그런 건데 우리는 되게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반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애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혹은 놀리거나 그랬고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대 막 이런 식의 이제 괴롭힘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랬을 정도로 이혼이라는 게 엄청 있어서는 안 되는 되게 엄청나게 큰 일 그리고
아주 나쁜 일 그렇게만 생각되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는 네. 것이. 다양한 오히려, 가족 네. 형태인데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안 쓰지만 결손 가정이라는 말 진짜 많이 썼잖아요. 맞아. 진짜 최근까지도 쓴 것 같거든요. 이혼하면 그 교사 그 기록부에 결손 가정으로 이렇게 한부모 맞아요. 요즘 한부모 가정이라고 네. 쓰는데 그 엄마 아빠 이혼 거의 막 청천벽력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다루어지고 사실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인데 결혼을 한 번 하고 평생 그 사람이 산다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죠. 연애를 20년 30년 한다고 생각해서 연애랑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많이 볼모로 얘기를 많이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어. 근데 사실 불행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가? 훨씬- 우리 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엄마가 고통받는 것이 네. 그 가정이 있는 게 얼마나 근데 그게 참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 그러니까 그래도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 되게 싸우고 안 맞는 부모 밑에서 되게 불행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에이 그래도 그냥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게 맞지 생부 생모가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거를 음. 외면하고 자기 삶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을 외면하고 없는 척하고 그냥 어떻게든 봉합해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이 네. 약간 처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인생의 활기나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선택을 해서 나갈 때 그 선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되게 그런 자아감이 있잖아요. 그 건강한 어떤 그런 힘? 이걸 아이가 느끼지 못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 양육을 엄마가 여성이 많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부부의 갈등은 보통 여성이 많이 참는 경우로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아이한테 다 스며드는 서천석 의사가 뭐라 그랬죠? 감정의 하수구라고 아이들 그 가정에 결국 여성이 내가 참아서 유지해봐야지 결손 가정은 안 만들어야지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희생기 없음이 아이한테 전해지는 건데 그래도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사회적 낙인보다는 낫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 그 여성의 어떤 결단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은 무언가의 실패가 아닌데 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결혼이 깨지는 것이 뭔가 그냥 꼭 삶의 실패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굉장한 손해를 본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해버려서 경솔하게 그런 대가를 치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불행한 것을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불행한 결혼이 더 많은데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그쵸.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되게 망설이는데 제 지인들이 들을까봐 되게 이제 대학 시절부터 되게 끈끈한 10명 정도가 모이는 저희 모임이 있어요. 그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을 이렇게 다 이제 아이 낳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락을 꽤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아이가 비슷한 또래이고 힘든 딱 그 시기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모였던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 이혼 소식을 나머지 9명이 받아들이는 그 미묘한 감정선이 네. 있었어요. 왠지 뭔가 위로해줘야 될 사람,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사실 인생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애를 어. 키우는 대로 결혼을 유지하면 하는 대로 다 자기 힘든 일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데 마치 그 이혼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이 뭔가 특별한 어떤 결핍 내지는 맞아요. 상처 굉장히 큰 거라고 고통. 생각하고 되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약간 거기서 한 발 빠져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행복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 언니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 언니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근데 진짜 정말 주체적이고 하고 싶은 거 그게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어떤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선택이 하물며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는 자기 손을 꼭 잡고 그런 엄마로서의 색다른 모델 그리고 그 언니 삶 자체가 너무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미묘한 감정선들이 조금씩 정리된 느낌도 들어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말 그 롤모델을 우리가 다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우리보다 더 잘 산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이게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네. 막연한 맞아요. 이혼이라는 되게 어떤 거대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행복을 되게 가로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일 큰 게 가족이고 맞아요. 특히 연로하신 이제 조부모나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애틋하다면 네. 정말 못하는 선택이 되는데 네. 그 자기 장애물이 돼도 저희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여기에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문제적인 남편이 있어요. 심지어 막 도청을 해요 집에서 아내. 그분도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어쨌든. 야, 이거 뭐 패턴이에요? 아니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술집 그러니까 가면 어디 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만두고 아이를 둘을 낳아서 집에서 키우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도청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나랑 통화할 그분은 때는 정말 집을 나와야 병원에 되는 가야 거예요. 돼요. 난 그거 너무 심각한 학대 같아서 폭력 같아서 막 말을 했는지 그분은 그렇게까지 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라고 좋은 면만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청한 걸 걸렸는데 되게 당당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언니가 되게 이렇게 소매 이렇게 뭐지 이렇게 액세서리점을 하는 되게 멋진 언니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육아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이제 돈을 안 벌어오는 사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자기 월급을 좀 더 잘잘 쪼개가지고 살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그러면 그 육아와 그 살림도 굉장히 잘하는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걸 저는 너무 친한 사람이라 쭉 봐서 저는 속으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을 했는데 결심을 못 하더라고요. 결심 못 하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봤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 결심을 너무 저는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힘든데 맞아. 자기에게 생산적인 힘듦을 그렇죠. 하면서 내가 선택한 내가 선택한 힘듦을 그 힘듦으로 가자 옆에 있어줄게 해서 막 했는데 조모가 계신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일시적 스트레스로 실명하시고 몸을 고동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윗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상도 못할 애틋한 일이니까. 할머니와 그러니까 할머니도 다 알아요. 그 남편이 좀 여느 않다는 거를. 그렇지만 이혼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몸을 알아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온전히 자기 선택일 수 없는 사회 여건이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만 알아 누워. 맞아. 근데 그 얘기 힘들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이제 친구랑 얘기할 때 그 이혼 얘기를 하는 기혼들은 정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그죠. 같은데 그 남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약간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도 너 남편 정도면 진짜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냐면 너무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이러고 더 조심해야 돼. 왜냐면 너무 이상한 남자를 많이 보니까 그 주로 기준이? 가해자 만나고 이러니까 그 뭐 최소한 뭐 살림도 하고 반반하고 이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 친구가 너가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맞아. 다시는 그 얘기 안 해요. 다시는. 왜냐면 저는 같이 남편을 욕하는 게 그 친구한테 상처일까 봐. 절대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는데 이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너의 말이 어떨 땐 더 힘들었다. 너는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다. 근데 가끔 이제 기혼자랑 소통할 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워요. 욕하면 어렵죠. 또 욕을 어디까지 우리 또 욕을 또 극단적으로 할 수 있고 너무하니까. 남자 욕 진짜 거의 전문가들이잖아. 남자 욕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대하게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친구 남편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매일 사는 사람이고 있으니까. 알고도 참아야 되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도 집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거대하게 욕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10년 전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또 극단적이야. 너무 쌓여던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난 별로였다. 그리고 너무 전형적 진보 가부장이다. 진보 완전 찌질 가부장이다. 막 그런 용어까지 섞어가면서 혼자 막 팟캐스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 근데 너무 나갔어. 중간이 없어.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와. 진짜요. 눈이 조금 이게 중간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려워. 너희가 너 편이 돼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남자를 또 매개로 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네 말하면서 운동하는 놈들도 똑같아 말하면서. 저는 진짜 그런 게 저희 언니가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몇 년 만에 집에 왔는데 결혼식을 이제 친척들 다 모아서 한 다음에 몇 년 외국 나가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온 거죠. 친척들 다 만나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분명히 저기 서방 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이제 엄마가 미리 전화를 다 넣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헤어졌다 이걸 이제 오기 직전에 며칠 전 한 이틀 전에 얘기를 쫙 돌려놓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나마 가능한 방식은 그걸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된다는 그런 엄청난 그 자체가 터부시하는 터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냥 살다가 헤어진 거고 되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사람들끼리 언급할 수 있죠. 만나면 예, 나올 같이 수 만나서 있어. 과정도 나누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아예 완전 그런 게 너무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어색한 상황에서 엄마가 미처 외할아버지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외갓집에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남편 잘 얘기, 있냐? 애기는 뭐 남편. 다들 어른. 지금 네, 다들 뭐라고 말 못하고 말 다른 데로 돌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약간 블랙 코미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 이상한 문화 어쩔 것인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것도. 정상인 가족 이데올로기 네. 완전 그게 심해서 뭐라고. 그게 맞아.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 얘기 이렇게. 교과서만 펴도 사파에 항상 아빠 소파에 앉아 있고 엄마 주방에 있고 주방에 있고 뭐 핵가족. 꼭꼭 애는 둘인데 남자 여자 맞아. 하나씩. 네. 맞아요. 그래서 단란한. 그 이미지를 계속 주입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분석할 때도 좀 다양한 가족 형태 좀 넣자. 그냥 할머니랑만도 있고 뭐 엄마랑만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아몰랑님이라고 그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 단란한 가족에 대한 상으로 결혼할 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막연하게 있었던 네.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결혼으로 이제 하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결혼 가정에 대한 자기의 어떤 꿈과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굉장히 크게 있었던 거를 이제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자기 일상은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 약속과 매일매일 약속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약속도 어기고 그걸로 싸우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간의 이제 토로? 약간 한숨? 그런 상이 나한테 있었나 보다. 너무 흔적이 얘기를. 많아요. CF에 나오는 것 같은 건 까르르 하는 집안들 있잖아요. 막 맞아요. 되게 단란한. 제가 그런 집 거의 없는 육아를 하면서 그 환상을 정말 철저히 깨부셨어요. 보통 육아에 대한 환상도 장난 아니잖아요. 아 육아에 장난 대한 아니죠. 환상. 엄마가 되게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아이가 막 웃고 아이가 달려오고 음. 어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아이 도시락을 싸면서도 맞아. 야, 행복하고. 오늘 소풍 가서 내 이걸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참 즐겁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앞치마 두르고 막 그러면서도 또 일할 때는 쫙 앞치마 벗고 나가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다시 막 이런 환상이 있고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낙관이 인간들에게 다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사실 육아는 정말 전쟁이고 아이 한 명 기른다는 게 진짜 나의 온갖 맞아. 바닥까지 다 보는 일이고 그 환상, 판타지. 음. 그런데 그 판타지가 너무 견고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내 온몸과 내 감각으로는 알지만 또 그게 쉽게 인정되지 않아서 자책감으로 오는 나는 왜 그런 판타지 속에 있던 그 이미지 속에 내가 아닐까? 왜 이걸 좀 더 즐겁게 감당하지 않을까? 맞아. 뭐가 문제인 걸까? 그 판타지가 문제인 건데 그건 그대로 어떻게 깰 힘이 없으니까 나의 이제 행동으로 다 구속되는. 나 왜 좀 재미있게 즐겁게 도시락을 못 싸지? 도시 소풍 가는데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면 콧노래 막 부르면서 왜 우리 우리 막 그 뭐 엄마의 도맛 소리 이런 거 있잖아. 된장찌개 소리. 아이는 막 설레하고 막 새벽 5시부터 눈이 탁 떠져가지고 그런 거 그럴 전혀 안 리가 돼. 저 없는데. 정말 그 거짓말이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죠. 네, 너무 힘들고 초밥으로 때울까? 맞아요. 또 다 김밥 가지고 왔으니 손도 너무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걸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노동이라는 걸 인식하면 할만한데 왜 내가 기쁘지 않지? 맞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막 충족감이 없지? 이거는 진짜 이중 노동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그런 게 많이 쌓여요. 그 말씀하신 환타지에 비추어서 자꾸 자기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일상이 그럴진데 정말 갈등과 싸움과 있으면. 헤어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 자료들이 많지 않고 맞아요. 경험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다는 것이 너무 심파예요. 우리 사회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되게 쿨하게 음. 엄마랑 살고 있고 아빠랑은 연락할 수 있는 음. 아이로 그냥 여느 아이로 아무 그런 편견 없이 바라봐 줄 역량이 부족하니까 특히 엄마가 없는 아이에 대한 심파.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살 경우에는 굉장히 엄마를 맞아. 와 장난 아니죠. 네. 완전 장난이죠. 네. 애를-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갔지? 아. 버린 게 아니라 음. 합의하에 남편이 케어하기로 했고 또 음. 남편이 케어할 역량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 너무 심파가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 아이도 그런 어떤 심파적인 정서를 되게 내면할 수 있어. 특히 맞아. 아들들은 맞아. 엄마가 나를 엄마의 부재. 버렸어. 아. 버려졌어. 엄마로 부재로 난 상처받은 사람이야. 뭐 나쁜 이런 여자, 서사를 불쌍한 가지면서 아빠. 클 수 있고 그런 서사를 우리 사회가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파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있고 이혼을 해서 남편이랑 따로 살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제가 애를 데리고 살아. 그때 우리 아이가 되게 심파적인 세상을 당하는 게 너무 싫을 거잖아요. 그게 더 싫죠. 그리고 저도 이 아이를 데리고서 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연애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를 계속 아이 엄마로 이혼한 아이 엄마의 정체성으로 보는 사회. 맞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체적인 인격이라 누구든 다시 연애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값으로 보지 않고 맞아요. 뭔가 이제 결함이 생긴 뭐 애가 딸린 그 사실 애가 딸렸다는 건 여자한테 많이 쓰지 않아요? 맞아요. 애 딸린 맞아요. 유부녀? 음. 남자한테는 애 딸린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은 애를 데리고 와도 그런 좀 결함 있는 존재가 되고 남성한테 애가 가면 이제 여성은 혼자가 돼도 되게 애 벌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그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있는 여자가 새로운 연애를 할 경우에는 욕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혼했는데 이제 이혼한 남자가 새로운 연애를 해서 엄마를 들여오면 그래야지. 아이를 위해 그러니까 어. 완전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그 뭐죠? 그 장신영 나오는 장신영 씨랑 그가 알아요? 이혼하시고 아기가 있고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뭐 그 전혀 프로그램 그 모르겠어. 저기 모르시는구나. 장신영부터 모르겠어 지금. 대화가 끝났어. 아니 근데 그분이 연예인이에요 둘 다. 근데 여자가 이제 아기 있고 이혼했고 남자는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돌싱 우결 같은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남자는 싱글이에요. 결혼 경험이 음. 없고. 근데 둘이 만남을 정말 세기의 로맨스처럼 포장하는데 그 프로그램 동상이몽인가요? 동상이몽이네요. 장신영 씨랑 이제 김경준 씨 나오는 동상이몽인데 거기에 뭐냐면 그 남자 그 싱글에 대한 엄청난 찬사 있잖아요. 되게 미묘하게 왜 그러니까 아기 딸린 이제 이혼한 여자가 여자랑 딸리고. 연애해주는 연애해준다고. 근데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막 그래요. 짧은 치마 입으면 바지 입고 오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전형적인 그냥 남자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혼한 그걸 커버해줬다. 어,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어. 로맨스. 그리고 심지어 젊고 이런데 그런 근데 그 얘기를 은연슬쩍 계속 하니까 이게 만약 반대였으면 이렇게까지 그 여자를 맞아. 칭송했을까?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칭송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뭐 애와의 관계라는 이런 걸 본다든가. 오히려 뭐그 남성의 매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게 부각됐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약간 그 이물감이 너무 세기에 그 제작진이 더 그래요. 더 그런 것처럼 그 남자가 엄청난 남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약간 되게 특이하다. 오히려 장신영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아이에 대한 태도도 새로운 파트너가 아이를 대할 때 진짜 내가 막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필요 없거든요. 그쵸. 그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애인이야 그냥. 그냥 엄마 애인이야, 아빠 음. 애인이야 해서 되게 좀 건조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든 가족으로 모르는 만들려고. 사람 갑자기 아빠처럼 여기라니. 아빠한테도 아빠라고 못 부르는데 아빠도 색깔판이야. 아빠라고 말하는 자식 어색한데. 그러니까 되게 아동에 대한 혐오도 있는 것 같아요. 혐오라고 맞아요. 표현하면 좀 넓은 의미지만 그러니까 아동이 어딘가에 부속되어 있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어른들인데 맞아. 아동은 그냥 아이 자체의 삶이고 하나의 인간이죠. 이혼한 엄마를 둔 아이의 어떤 그냥 한 인간이고 엄마도 아이는 있지만 그 되게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파트로서 자기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누군가에 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 엄마에게 좀 더 낫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 엄마의 삶 한 인간으로 바라보죠. 근데 남성은 좀 다른 거죠. 남성은 워낙 보편적 인간으로서 인지되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든 안 케어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체적인 연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얼마든지 다만 케어해줄 여자가 있으면 좋은. 그럼요. 그런.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 아이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이 때문에 결혼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아이에게 생색내거나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진짜 많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되더라고요. 이렇게 온갖 엉망진창이 있는 가운데 무려 1930년대에 이혼에 대한 선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글로 남겼던 분이 또 계시죠. 네, 나혜석 씨라고. 네, 이게 가끔 보게 되는데 나혜석 씨가 뭐 쓴 글이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흥미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같이 좀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1935년에 나혜석 씨가 정조 취미론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기분 좀 화가 나 있어. 근데 이게 화난 되게 말 같아. 너무 좋은 게 순결과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 아니라 취미라는 말의 가벼움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취미야. 완전 비꼰 거죠, 완전. 자기가 원하면 그냥 순결 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라는 식의 이제 굉장히 가벼운 말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당대의 남성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인용은 아닌데 자신의 아내,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순결함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어머니, 누이, 딸에게는 성욕을 뿜는 한국 남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자유연애론을 주장했다고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 글이 지금 인용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겐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합니다. 서양이나 동경 사람쯤 되더라도 내가 정조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관념 없는 것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에게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시키는 일이 불소하외다. 이 어이한 미계명의 부도덕이요. 미계명의 부도덕.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거는 마중물 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오.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 이외다. 한순간 느낌표가 있어서 이해다 울어. 이외다. 눈물 나 갑자기.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흐트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그죠? 진짜 이런 것이 호탕이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그러니 소녀들이여 깨어나 내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라. 라고 너무 판탄소설 나오는 거 어떤 피가 뜨거워지네. 헝거 게임에 나오는. 네. 근데 이 글을 보면 앞에 그 좀 어려운 말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시키는 일 이게 저작은 씹는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지는 하면서. 네, 지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쓴 거라고. 여자들이 하는 거는 욕하고 씹는다고. 어. 네, 그거 이 어이한 일이냐 부도덕하다라고 한 말이었고 이게 되게 너무 맞는 말이고 지금 그 당시에도 너무 상식적인 말이어가지고 그걸 되게 간명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 위에다 하면서 어떤 존귀함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여자들도 한순간 감정에 흐트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힘, 이 당당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균형 감각도 그렇고 멋있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지금도 한국 조선 이후에 또 지금도 이런 이중 있잖아요. 엄청나죠. 정조에 대한. 아니 이게 이혼을 아까 장미꽃배님이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사실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이 그냥 내 개인의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롤모델까지 해야 돼. 막. 막 이혼한 대표까지 해야 돼 뭔가를. 근데 그 억압이나 족쇄가 이때는 진짜 나혜석 씨 이혼 한 번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회를 뒤흔들어.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지금 100년이 넘게 지났죠? 100년이 아직 안 됐나? 그러면 이제는 롤모델 얘기는 안 나와도 되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혼한다는 게 되게 사회적인 액션이 될 음.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걸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설처럼 쓴 것만이 아니라 1930년에 결혼했고 10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그 이혼 과정을 밝힌 이혼 고백장을 잡지에 발표하면서 재산 분할도 공개해오고 이거는 지금도 감히 왜냐면 엄청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쵸. 못할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고 1934년에는 이혼 고백서라는 장문의 글을 기고하면서 이제 약혼 결혼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글을 쓰면서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강하게 비판. 엄청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고 지금이었으면 아마 어디인가에서 지금도 그죠? 네. 지금도 네. 엄청 공격받.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가였을 것 같은. 그리고 이분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모성에 대한 얘기도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이제 뭐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까지는 했지만 그것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참아라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똑같네요. 그렇게 모성 신화는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모성에는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선구자적인 주장을. 이분이 1896년생인데 와 진짜. 어쩌자고 이렇게 음. 튀어셨어서 가지고 이 고통을 네.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참 지금 이 의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았다는 게 어떤 걸지를 근데 얼마나 많은 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페미니스트 기혼 여성들이 이혼을 꿈꾸며 살까. 그렇지만 그걸 가로막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지금이야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고 뭐 이혼 쉽게 맘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데올로기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쉬운 또 또 쉬운 너무 결정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뭐 쉽게 가정 파탄 나는 뭐, 중간이 뭐 없어요. 세기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맞아. 말세라고. 근데 사실 정말 이혼을 실행하고 감내할 만한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될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네. 있고,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비혼 페미니스트들과 기혼 페미니스트들 간에 약간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도 막 있었잖아요. 그게 그쵸.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같은 구조 안에서 고통받는데 약간 고통받는 모양이 다를 뿐이고 기혼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에 막 적응을 착착 해가지고 막 거기 안에서 되게 가부장적인 보호를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만한 대가를 다 치루어내고 인식하든 못 인식하든 이게 가부장제고 페미니스트로서 정체성을 갖고 막 인식을 해서 싸우든 모르고 겪든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고통은 분명히 좀 언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비중이 모든 다른 여성의 현실을 압도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얘기는 꾸준히 되어야 되는 거고 현실이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뜩치 않은 왜 자꾸 시간 얘기만 하고 육아 힘든 얘기만 하고 비혼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게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일견 이해가 되고 저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없진 않았는데 좀 마음이 아프기는 했어요. 기혼 페미니스트로서 그 가부장제 안에 있을 때 진짜 중간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 막 완전히 지옥의 페미가 돼가지고 막 시간치가 싸우고 막 이혼하고 이거 아니면 진짜 그냥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 보호 받으면서 그 제도 안에서 잘 살아봐. 이거에 너무 극단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다 그냥 협상하면서 나름대로의 싸움을 해가면서 하는 보통은 거잖아요. 중간에서 자기 고통을 언어화하고 그 언어화하는 거를 비혼이든 뭐 미혼이든 다 함께 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혼자들 역시 이제 그 비혼 페미니스트들하고 분명히 연대할 수 그러니까 있고.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그 네. 녹음했었을 때에 대한 뭔가 이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거 기혼 페미니스트를 쓰셨잖아요. 팟빵에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기혼인
인 친구와의 그런 어떤 어려움 혹은 뭐 서운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던 게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그 기혼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계속 육아얘기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육아얘기 근데 미안했는데 5년이야. 하여튼 나 진짜 싫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맨날. 남편 아니 그래 근데 아니까 넘어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건 괜찮은데 근데 실제로 동정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컴플렉스 약간. 나를 약간 비참하게 보나? 그건 약간 이혼이랑은 당연히 이제 고통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스스로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를 혹시 되게 그 어떤 결손 가정처럼 어떤 결손한 부족한 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걸 받겠지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도 약간 컴플렉스가 저도 약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생각을 최근에 점심시간이랑 이제 동료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어떤 단란한 가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 결혼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닌 게 알면서도 뭐 그것도 이제 이성애자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알면서도 혹시 나를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동정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그런 분위기에 나도 약간 놓여져. 그 되게 어떤 정상성 가족의 환타지 안에서 우리가 미묘한 감정선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호의인데 그죠. 미묘한 선이 그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너무 오버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너무 화가 나. 그게 그냥 자격지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이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여성 혐오와 여성 타자화라는 여성 분열이라는 거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비혼이건 기혼이건 서로 입장을 맞아요.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혼 여성이 애기 얘기만 하고 시댁 얘기한다 이건 사실은 비혼 페미니스트 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여성 혐오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거대한 여성 혐오적 인식이거든요. 여자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얘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그 치맛바람. 유난한. 네, 그래서 그 거대한 여성 혐오적 언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지. 사실은 그 얘기를 저는 비혼 페미니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혼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연대할 맞아요. 점들이 많은데 서로 맞아요. 되게 이간질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또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집에서 3주간 막 하여튼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뭐 장애인 이동 걷는 고민도 했는데 그 애기 난 친구 생각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꽃뱀 다리가 애일 거야. 그 누구 결혼한 애기 바로 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여성한테만 그 일이 몫이 되는 게 정말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선택했지만 굉장히 강제된 어떤 인간이 막 자기 선택으로 막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런 게 뭐 사실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일상이야. 그게 되게 그걸 계속 케어해야 되는데 나만 케어해도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또 있어 존재가 그게 어떤 물리적인 상태. 물리적인 어떤 과정일까가 그런데 어떤 사회적 서포트도 없어. 음. 심지어 막 맘충이라고 질시받아요. 비난해요. 근데 책임져야 가까운 남편은 또 자유로워. 자유롭고 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 그럼 그 우울감에 이게 눈빛에 굉장히 많이 맞아. 근데 또 행복해야 한다는 그 압박은 또 되게 심하잖아요. 애기 맞아요. 그 환타지는 또 그것도, 유지하고 예. 싶어서 또 다 자기한테 내가 좀 더 마음을 넓게 쓰고 좀 모성애를 맞아. 발휘한다면 맞아. 어떨까? 막 이런 생각으로 보통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냉정하게 보고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비혼 친구들을 향해서 그런 투영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못 가진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계속 투영되고 맞아. 자꾸 자기 행복을 전시하려고 하고 한번 놀러 왔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뭐 그러니까 힘든 얘기 한 70, 30은 조금 행복? 그럴 때 왜 우리가 서로 전시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땐 있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비혼 기혼 가릴 거 없이 대화를 안 우정의 다른 대안 큰 선이 변하지 않거든요. 감정선이. 여성만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해장픽, 오늘의 해장픽을 해볼까요? 추천하고 싶은 것들 가져오셨으면은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고 저는
언니 오고 막 제가 사랑하는 가수가 컴백해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어서 다른 삶을 거의 살지를 못했어요. 그 가수분 너무 짱이에요. 정말 저 거의 죽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해장픽을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최근 아플 때 집에서 다 아실 수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츠라는 그거 아세요?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나 페미니스트만 아는 어떤 농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말 이렇게 막 모든 게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거기서 오는 어떤 코미디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약간 아시안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게 조금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백인에 대한 굉장한 굉장한 풍자가 재밌어요. 되게 유쾌하고 한 20분이거든요. 되게 맞아, 유쾌해. 되게 짧죠 에피소드가. 되게 편해요. 기분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얘기 들으면은 그 키미 슈미츠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15년 동안 어디 그 벙커에서 사이비 교주한테 가둬졌다가 나오면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15년 뒤에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이 키미 슈미츠가 피해자긴 하잖아요. 굉장히 알려진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구성하는지가 뉴욕에서 제일 그래서 되게 15년 전이니까 맨날 옛날 유행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묘사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 그 사람들이 겪는 실제 얘기를 되게 코믹하게 사실 재밌어요, 되게. 추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되게 웃겨요, 되게. 난 정말 웃겨 줄 것 같아. 이렇게 이러고 있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모든 인물들이. 저희 가수 활동 끝나면 봐야겠네요. 네네, 꼭 보세요. 시간이 나면. 네. 마지물 쌤은? 저는 이제 힘든 일 겪으면서 되게 독한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바넬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픈 블랙 이런 거 오픈 블랙. 네, 그런 것만 봤어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심장 꺼내고 막.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게 그거였거든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좀 놀랐는데 제가 이거를 고려해서 고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일이 7월 25일에 터졌을 때 7월 25일에 영상이 나가고 반응 막 공격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왔거든요. 그 몰아오는 사이였겠죠 아마. 저는 인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돌던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게 반비에서 나온 문학소녀라는 책인데 제가 지금 연대기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1890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까지 이어지는 여성 문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한 책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거친 삶이 이 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게 촘촘히 나혜석 씨가 정말 선두에 있죠. 지금 연표상으로는 나혜석 씨가 지금 여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시작되고 이제 이 뒤에서 이제 뭐 김말봉, 김명순, 전수기, 이모긴, 박경리, 뭐 전혜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여류 문인이라고 이제 하는 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글 쓰는 사람이 여성이라니. 그러니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기 창작열이나 자기 존재를 나 여기 있다, 나 쓰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야만 했던 여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신여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혐오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삶을 제가 그걸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스타벅스 상징적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읽으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이게 책장 이렇게 읽을 때는 되게 막 연표 정리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 앞이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책장 딱 덮을 때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지금 이 일을 겪어내는 토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친 시대에 그런 인식을 갖고 태어나서 온갖 모멸감과 수치감과 결국 막 다 진짜 불행하게 이것도 불행한 죽음이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치, 맞아. 맞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사람은 다 죽을 때 뭐 아니 힘들잖아요. 그거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 나는. 그 굉장히 행복감. 나혜석도 너무 죽음에 대해서 그죠? 맞아요. 약간 비명행사. 비명행사라고 하고. 근데 제가 읽었던 행간은 정말 행복감이 느껴지고 뭔지 알잖아요. 저희도 지금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사이사이 되게 만족감과 충족감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어쨌든 너무 힘들었던 건 고단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게 막 겹쳐지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 많은 내 앞에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그 연결고리 그 연대감을 막 제가 느끼면서 울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도 아니고 내가 뭐 별것도 아니다. 그게 연결된 것 중에 하나의 점인데 내가 하나의 점임에도 되게 위대할 수 있는 거는 연결된 그 계속 엄청난 이어지는. 그 무한대의 점 안에 있기 때문인 거고 그게 또 누군가가 이어갈 것이고 이제 이 사람들의 고통보다 내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고통 속에서 이 일을 겪는 거고 내 뒷세대들은 이게 좀 덜해지겠고 뭐 이런 약간 사회학적인 상상력이랄까 이런 게 너무 발휘가 되게 해줘서 저는 아마 이 책이 없었으면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을 때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 절묘하게 그 일이 몰아치기 직전에 제가 이 책으로 너무 많은 어떤 동시대인과도 늘 연결돼 있지만 그 앞선 시대의 여성들과 연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를 강추드려요. 문학소녀 한비. 꼭 읽어보고 싶다. 네, 예. 꼭 읽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표를 만들고 여러 그 당시 여성 문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놀랍고 경악스러웠던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되게 훌륭하고 문학성 있는 작품을 쓴 남성 작가라고 내가 배웠던 그 많은 작가들이 이 여성 문인들 향해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을 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배신감, 그 남성 작가들이 쓴 작품에 대한 폄하까지는 이어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적 한계도 있었겠지만 한계라고 보기엔 너무나 저열한 공격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고등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좀 이렇게 우리를 기만해도 되나. 우리 앞선 시대 여성을 이런 식으로 짓밟고 조롱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모두 삭제된 채 그 사람들의 작품만으로 엄청난 문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우리가 응당 알았어야 할 여러 여성 문인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과 그래서 분노가 그거를 좀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10대 페미니스트 모임이 있거든요. 열길이라고. 거기서 교과서 그런 내용을 태우는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수능 끝나고 네, 그런 얘기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재밌었고요. 이렇게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되게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맞아요. 굉장히 약간 힘이 애틋한 되고 마음 같은 것도 예, 들고. 예,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네. 앞으로도 이런 좋았던 경험도 있는데 힘들었던 경험도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너무 잘 듣던 팟캐스트여서 그리고 제가 흠모하던 갑자기 또 모두가 전환돼. 너무 부끄러워져. 발그레 아, 그분이 바로 또 옆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아. 제 이야기를 팬미팅. 할 수 있게 되어서 끝나고 바로 가시나요? 바로 가야 돼요. 저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고 반가웠고요. 자, 앞으로 애청자로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